두 번째 단원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부등식과 그 해. 자, 부등식이 무엇이고 그 부등식의 해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를 읽고 부등식 그 다음에 그 부등식의 해가 무엇인지는 이해를 해두도록 합니다. 먼저 공부할 내용은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에 어떤 성질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B보다 작으면 이 부등식에 어떤 성질이 있는가를 지금부터 영상을 잠시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세요. 좀 막연한가요? 왜 막연할까요?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럼 새로운 문제가 왜 막연한가요? 무엇을 해봐야겠다라는 목표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해봐야겠다라는 목표를 찾으려면 이 새로운 문제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그 새로운 목표를 찾을 수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생각은 수학을 공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할 때는 이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등식의 성질을 알고 있죠. 등식의 성질을 살펴보면 A하고 B하고 같으면 1번이 뭡니까? A는 B와 같다라는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 C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또 똑같은 수 C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똑같은 수 C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똑같은 수 C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단지 나눌 때는 나누는 수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런 설명이 없더라도 항상 이 분모 또는 나누는 수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등식의 성질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등식의 성질을 살펴보면 등식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등식에서도 혹시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을까? 그러면 목표가 생기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 다음에 문자여서 어려운가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먼저 해봅니다. 그러면서 규칙을 발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식처럼 이 부등식 A가 B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식이 성립할까? 이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B가 A보다 크다. 그런데 양쪽에 똑같은 것을 더 줬다. 그래도 역시 우변이 좌변보다 크다라는 관계가 성립하겠죠. 양쪽에서 똑같은 수를 C를 뺐다 하면은 역시 이 부등식은 그대로 성립할 것이다. 하겠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등식의 성질에서처럼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이 부등식은 그대로 성립할까? 알아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봅니다. 먼저 2가 5보다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봅니다. 3을 곱했어요. 2 곱하기 3, 5 곱하기 3. 같은 수 3을 곱해도 이 부등식은 그대로 성립하죠. 이번에는 다른 수를 곱해봅니다. 양수를 곱했으니까 이번에 다른 수라고 하면은 양수와 다른 수 중에 대표적인 수가 음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6, 우변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네요. 자, 이렇게 조사한 결과, 이 결과를 문자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먼저 C가 0보다 클 때, 즉 양수를 곱하면 이 부등식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즉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두 번째로 C가 음수일 때, 즉 음수를 곱하면 AC가 BC보다 크다가 돼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부등식의 양변을 C로 나누어도 이 부등식은 성립할까?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곱셈과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C가 0보다 클 때는 부등식의 양변을 똑같은 수 C로 나누어도 부등식은 성립하지만, 만약에 0보다 작은 수로 나눈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이런 결과를 찾을 수 있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발견한 것을 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부등식의 성질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일은 이와 같이 어떤 수학적인 문장, 성질이 됐건 공식이 됐건 정리가 됐건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 이 수학적인 문장을 다시 우리말로 해석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1번은 뭡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또는 부등식은 그대로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의 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의 수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자, 3번은 어떻게 됩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의 수를 곱하거나 음의 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C를 곱하고 C, 같은 문자를 썼다는 것은 같은 것을 곱했다, 같은 것으로 나누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1차 부등식과 문제 해결.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공부입니다. 1차 부등식 2x 플러스 1이 7보다 크다 라는 이 부등식 어떻게 풀까요? 푸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푸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 해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x 플러스 1이 7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 새로운 문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될까요? 방정식. 2x 플러스 1은 7이라는 이 방정식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1은 7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했나요? 바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자, 등식의 성질 어떻게 합니까? 2x 플러스 1은 7이라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줘도 등식은 성립하니까 양변에서 1을 뺍니다. 1을 빼면 여기가 0이 돼서 2x만 남지요. 그래서 1을 빼니까 우변은 6이 되겠죠. 그래서 2x는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등식의 양변을 같은 수 2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하죠. 그래서 2로 나누면 x가 됩니다. 아까 계산된 6을 2로 나누면 3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방정식은 x는 3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결과만 보면 결국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복잡한 식을 x는 상수꼴의 식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방법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법을 그대로 이 부등식에 적용하면 이 부등식을 풀 수 있습니다. 2x 플러스 1이 7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방정식처럼 결국 x는 상수, x와 상수만의 관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고 부등식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2x 플러스 1이 7보다 크다 해서 이 식을 x는 꼴로, 즉 좌변의 이 복잡한 식을 다 없애고 x만 남기면 됩니다. x만 남기기 위해서 플러스 1이 없어져야 되니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 양변에서 2를 뺍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서 정리하면 2x가 6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되죠. 이제 x만 남기기 위해서는 곱하기 2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 2를 없애기 위해서는 등식의 양변을 2로 나눕니다. 2로 나눠도 부등식은 성립하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2x 나누기 x, 6 나누기 2, 3. 그래서 x가 3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지도 않은 이 부등식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정식의 풀이 과정을 통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풀어보세요. 충분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충분히 풀어봤습니까?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것은 대체로 문제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찾으면 최대 몇 송이까지 담을 수 있는지를 구하시오 했죠. 구하라는 것이 최대 몇 송이까지 담을 수 있는가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결국 이 구하라는 것이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통해서 구해집니다. 따라서 구하라는 것을 최대한 간단한 어떤 문자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최대 몇 송이까지 담을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간단한 문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문장을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최대 몇 송이까지 담을 수 있는가 라는 이 문장을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담을 수 있는 송이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담을 수 있는 송이수의 최대값. 그래서 최대 몇 송이까지 담을 수 있는가라는 이 문장을 보다 수학적인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담을 수 있는 송이수의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되면 담을 수 있는 송이수를 x라고 두면 담을 수 있는 카네이션의 송이수지요. 이것을 x라고 두면 결국 이거는 x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x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최대값이라는 것은 x값 중에 가장 큰 값을 말합니다. 결국 가장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크다 작다를 나타내는 부등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공부를 할 때 그냥 풀이를 보고 풀이 과정을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은 우리 사고력 수학 스텝 1, 스텝 2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고력 수학 스텝 1, 스텝 2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은 그 강의를 꼭 들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표현했고 따라서 x의 부등식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조건을 찾을 때는 x의 부등식이 필요하니까 x에 관한 내용이어야 하고 x는 담을 수 있는 송이수입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이 필요하니까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찾으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보면 꽃바구니의 전체 가격이 18,000원을 넘지 않으려면 몇 송이 담을 수 있는가? 바로 지금 읽은 부분이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 안에 어떤 부등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제 조건 찾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조건을 왜 찾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x의 부등식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이 조건 안에 있기 때문에 조건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 안에 어떤 부등식이 있는가를 그 다음에는 찾아야 됩니다. 이 조건 안에 어떤 부등식이 있습니까? 바로 이 문장이 바로 부등식인 문장입니다. 근데 그 부등식인 문장을 그냥 우리말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된 이 문장을 수학적인 부등식의 문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18,000원을 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수학적인 문장으로 바꾸면 18,000원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무엇이? 꽃바구니 전체 가격이. 그래서 저 조건 안에는 꽃바구니 전체 가격이 18,000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렇게 부등식으로 고치고 이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x의 부등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부등식은 x의 부등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x의 부등식으로 바꾸자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꾸는 방법이 뭐냐? 바꾸는 방법은 꽃바구니 전체 가격을 구하면 됩니다. 구할 때 x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꽃바구니 전체 가격을 구했는데 그것이 몇 x 이렇게 구해진다면 여기서 구해진 몇 x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 부등식이 몇 x가 18,0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x의 부등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꽃바구니 전체 가격을 구합니다. 자, 꽃바구니 전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바구니의 가격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한 송이 가격은 1,200원입니다. 그럼 몇 송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런데 카네이션의 송이 수를 x로 뒀죠. 따라서 x 송이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바구니 가격 5,000원에다가 한 송이 1,200원에 x 송이. 그래서 x를 곱하니까 꽃바구니 전체 가격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진 이 몇 x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부등식이 x의 부등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되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정리하면 1200x가 13,000보다 작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양변에 나누기 1200을 하면 x의 범위가 구해지겠죠. 이 부등식의 해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양변을 1200으로 나누면 x는 6분의 65. 이것을 대략 정리하면 10.8 얼마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x는 10.8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이 송이수는 자연수죠. 그래서 x가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바로 최대 10송이까지 담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 찾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문제 뒤쪽에 몇 개월 후부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구하라는 것이 몇 개월 후부터인가. 자,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개월수를 x로 두면 x를 구하는 문제죠. x 개월 후부터. x를 구하는 문제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x를 구하는 문제니까 x에 관한 등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x의 부등식이 필요합니다. 자, 등식이 필요하다 또는 부등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조금 잘못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등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 부등식이 얻어져서 문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부등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문제 푸는 과정에서 등식이 얻어져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을 보다 명확하게 찾으면 조금 불편을 덜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왜 x의 부등식이 필요한가요? x가 몇 개월 후부터 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구해지기 위해서는 x의 부등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건 안에 있죠. 이제 조건을 찾습니다. 조건은 이 구하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면서
부등식이 필요하니까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라는 것 앞에서 형의 예금액의 2배 이상, 여기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네요. 뭐가? 동생의 예금액이. 이것이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2배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죠. 이제는 이 조건 안에 어떤 부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오면 됩니다. 어떤 부등식이 있습니까? 간단하죠. 동생의 예금액은 형의 예금액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등식을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동생의 예금액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형의 예금액의 2배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은 후에 그렇게 됩니까? X개월 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개월 후에 동생의 예금액, X개월 후에 동생의 예금액이 X개월 후 형의 예금액의 2배 이상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조건 안에 이 부등식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등식을 X의 부등식으로 바꿔야 되죠. 바꾸는 방법은 구하자. 구할 때 X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한다. 자, X개월 후 동생의 예금액을 구해봅니다. 동생은 처음에 동생의 예금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12,000원씩 예금하죠. 그러면 X개월 후 동생의 예금액은 처음 3만 원에 12,000X 이만큼이 X개월 후 동생의 예금액이 되겠고, 그러면 X개월 후 형의 예금액은 형은 처음 2만 원이죠. 그리고 매달 5,000원씩 하죠. 그래서 2만 원 플러스 5,000X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 구해진 값을 그 위 부등식에다 대입하면 이런 부등식이 되죠. 자, 형의 예금액, 동생의 예금액 3만 원 플러스 12,000X가 형의 예금액 2만 원 플러스 5,000X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제 이 부등식을 정리하면 2,000X가 만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즉 5개월 후부터 쭉 2배 이상이 된다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 구하라는 거 찾습니다. 문제 뒤쪽에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지 구하시오 했네요. 구하라는 것이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가. 그럼 이것을 수학적 문장으로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즉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거리를 x라고 둡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리를 x로 두면 이 거리 x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다. 그러면 x의 최대값, 그것은 크다 작다의 값이죠. 따라서 x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의 부등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조건에 있죠. 자, 이제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찾아봅시다. 이 앞에 보면 걸어서 3시간 30분 이내로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이내로 여기가 부등식이죠. 그래서 30분 이내로 등산을 마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부등식이 있습니까? 여기 이내라는 말이 뭡니까? 작거나 같다죠. 3시간 30분보다 작거나 같다. 무엇이? 등산을 마치는 시간이. 즉 등산 시간이 3시간 30분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이 조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시간이 3시간 30분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이 부등식을 x의 부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자, 등산 시간을 구합니다. 등산 시간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있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있죠. 각각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력이 다르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 얼마입니까? 3km.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입니까? 올라가는 거리를 x라고 뒀죠. 그래서 3분의 x. 그 다음에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이 얼마입니까? 속력이 4. 그 다음에 거리는 얼마입니까? 같은 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4분의 x. 자, 이렇게 구한 값을 위의 부등식에다 대입하면 3분의 x 플러스 4분의 x는 3시간 30분, 이때 단위를 시간으로 통일해야 되죠. 30분은 2분의 1시간, 그래서 3과 2분의 1시간.
이제 이 분수계수를 간단한 정수로 고치기 위해서 12를 곱해서 정리하면 첫 번째 12 곱하니까 4x, 12 곱하니까 3x, 12 곱하면 2분의 7이지요. 그래서 12를 곱하면 6, 7은 4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7x가 42보다 작거나 같아서 x는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때 이 부등식이 무슨 뜻입니까?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가 가지고 있는 값은 6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이다. 바꿔 말하면 x가 가지고 있는 값에서 가장 큰 것이 6이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해석할 때 x의 가장 큰 값, 최대값이 6이다. 이렇게 이 부등식을 해석합니다. x의 최대값이 6. 따라서 최대 6km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찾습니다. 뒤에 보면은 세로의 길이는 최대 몇 센티미터여야 하는지 구하시오. 세로의 길이는 최대 몇 센티미터인가? 자, 여기서도 최대값 구하는 거죠. 세로의 길이 최대값. 따라서 세로의 길이를 간단한 문자 x로 넣습니다. 그러면 구하라는 것을 x의 최대값이라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x의 부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자,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뭘까요? 세로의 길이는 최대 몇 cm. 그 앞에 보면 가로의 길이를 세로의 길이보다 5cm 더 짧게 그리려고 할 때 이것이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잘못 찾은 경우가 됩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cm 짧다라는 것이 이 외형적으로는 크다 작다의 부등식의 관계지만 사실은 이것은 등식의 문장입니다. 자,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더 짧으니까 짧은 쪽에다 5를 더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 더하기 5는 세로의 길이라는 등식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 둘레의 길이가 50cm 이하인 직사각형이다. 이것이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인 문장입니다. 자, 따라서 조건은 둘레의 길이가 50cm 이하인 직사각형. 그러면 이 조건에 어떤 부등식이 있습니까? 간단하죠. 둘레의 길이가 5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런 부등식이 있고 이 부등식을 x의 부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됩니다. 구할 때 x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만 알면 되죠. 가로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우선 세로의 길이가 x고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5만큼 작으니까 가로는 x-5가 되고 그래서 세로의 길이 x, 가로의 길이 x-5.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 가로의 길이를 세로의 길이보다 5cm 더 짧게 한다라는 설명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x, x-5 이거의 2배. 이것이 직사각형의 둘레죠. 자, 가로 x-5 더하기 세로 x 곱하기 2 해서 이것을 정리한 것이 4x-1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값을 위 부등식에다 대입하면 4x-10이 50보다 작거나 같다. 4x가 6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이 15를 바로 최대값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세로 x의 길이 최대값은 15cm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아래 미션을 수행해 보세요. 이번 미션은 이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연립방정식이 무엇이냐, 이 뜻이 무엇이냐를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은 우선 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이 두 개의 방정식이 있었는데 이 두 개를 이러한 괄호로 묶은 것을 연립방정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왜 묶었느냐? 묶은 의도가 뭐냐?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모두 다 만족하는 XY를 구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XY의 값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배우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있을 때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배워서만 알겠다라고 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기 전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하냐면 새로운 문제의 해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점 또는 어떤 관계 이것을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지금 이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로 바꿀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문제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새로운 문제를 지금 풀 수 없는 것은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미지수가 한 개인 문제를 알고 있죠. 그래서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을 우리는 풀 수 있는데 여기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면 될까요? 미지수가 두 개의 문제를 미지수가 한 개의 문제로 바꿀 수 있을까? 또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미지수 두 개의 문제를 미지수가 한 개의 문제로 바꾸자. 그러려면 미지수 한 개를 없애자. 미지수 한 개를 없애는 것을 소거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내 마음대로 없애면 안 되죠. 어떤 논리적인 근거, 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등호의 성질 또는 등식의 성질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를 논리적으로 없앨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알려준 생각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하는 방법, 이러한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예전에 꽤 오래된 얘기인데 한 3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갔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우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영어가 서툴고 하니까 수업에 들여다보지 않더래요. 그래서 몇 달간 이제 어학 공부만 하다가 그 다음에 예체능 과정은 그렇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도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예체능 과목, 음악미술체육 이 과목의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를 하나 사귀고 친구 수학책을 보게 됐는데 수학책을 보니까 뭔지는 몰라도 굉장히 쉬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나는 수학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수학 수업을 듣게 해달라 해서 이제 수학 수업을 들어갔대요. 그런데 마침 이제 들어간 첫 시간에 그 쪽지 시험을 보는데 쪽지 시험이 중학교 3학년 쪽지 시험이 바로 이런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10문제가 출제되어서 이 학생은 뭐 5분도 안 돼서 답을 다 쓰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걸 아직도 다 못 풀고 끙끙대고 있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이제 검사까지 했답니다. 덧셈을 검사하는 것은 역으로 뺄셈으로 검사하는 거 알죠?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도 이 학생들은 끙끙대고 이걸 못 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시간 수업이 끝나고 시험지 제출하고 그 다음 시간에 채점된 시험지를 받았는데 이 학생 답안지가 빵점이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답이 다 받았는데 왜 빵점입니까? 했더니 다른 학생 시험지를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다른 학생 시험지를 보니까 계산한 답만 적는 것이 아니라 계산되는 과정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 근거를 밝히는 것이 바로 주된 시험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한국 수학하고 이 선진국 수학하고 크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험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왜 그런 것을 중요시할까요? 바로 논리적인 사고력.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을 분명히 아는, 밝히는, 생각하는 이러한 공부가 결국 논리적인 사고력, 창의력, 상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수한 학생이 되어야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소홀하지 하지 말고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